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는 빅데이터 시대에 일하고 공부하기라는 주제로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양승훈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양승훈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기 이공계 출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구나. 나머지는 다 문과예요. 문과가 한 60, 70%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이공계 되는 것 같은데, 예, 제목을 좀 잘못 구웠는데 저는 여기에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혹은 환경 계열 학생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제목을 했는데, 뭐 일반적인 얘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 학생들하고 같이 경험한 것들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와 일과 놀이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좀 놀아야 되는데 이제 노는 것도 뭔가 집약적이어야 할 것 같고, 덕질도 우리 덕업일체는 별로 좋은 일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덕업일체는 별로 좋은 일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근데 그게 빅데이터 시대 혹은 이제 데이터를 뭔가 분석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게 왜 그런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책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근데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좀 요즘에 많은 관심이 생겼고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런 얘기는 그 전에도 있었고, 근데 빅데이터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같이 많이 나왔을까요? 기억하세요?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말? 어떤 단어하고 같이 많이 쓰나요? 빅데이터라는 말을. 네, 맞아요. 4차 산업혁명 얘기. 4차 산업혁명 뭔가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요? 네, 제가 그냥 다 말을 해야 될 것 같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하면은 키워드는 뭐냐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인프라들을 가지고 기존의 제조업이랄지 물류랄지 이런 것들을 혁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많은데 이걸 갖고 우리가 IT 회사에서만 쓴다면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을 쓰지 않을 건데, 이 데이터를 갖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영역들, 뭐 지금 여기 서울시니까 행정도 있겠지만 주로는 이제 산업 영역이에요. 산업 영역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제조업과 물류 이런 데들은 예전 같으면 뭔가 컴퓨터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숙련이나 아니면 뭔가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기계를 돌리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말이 CPS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CPS 뭔지 아세요? 예,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상적인 물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이제 물리적인 것들을 데이터를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제 빅데이터 흐름들이 이제 많이 커졌고, 그게 우리가 기존의 기존 방식대로 이제 쓰던 것들을 좀 이제 바꿔가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체제로 가면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그 말이 뭐 중요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말을 갖고 우리가 정책이나 기업의 운용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반이 되는 기반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제 그게 빅데이터 이런 말이 됐고, 그런 추세 속에서 지금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과학이나 이런 단어들이 이제 되게 많이 유명해지고 있고 많이 입에서 회자가 되는 거죠. 여기 혹시 R이라는 프로그램 써본 사람 있어요? 네, 많이 있네요. R 쓰면 R 갖고 뭐 합니까? 어떤 거 해요? R 갖고 해본 일이 무엇이죠? 네. R을 그냥 켜보기만 했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R 갖고 가장 많이 하는, 그러면 딱 키면은 뭔가 패키지를 불러다가 쓰는 거일 텐데, 어떤 패키지 불렀었는지 기억나요? 네, gg플러스 있고, 아니면 다 묶어놓은 타이디버스 이런 패키지 이제 받으면 그 안에 gg플러스 있고, dplyR도 있고, 뭐 타이디R도 있고 이런 거 하죠. 근데 그런 패키지를 지금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쓰게 된 게 사실은 2, 3년이 안 된 일이고, 사실 이게 뭐 다들 할 것 같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직 그래서 처음인 사람도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좀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만한 시기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처음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익숙하면은 뭐 익숙한 대로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문과생이 어차피 많으니까 예, 다 아는 말이죠.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인구론도 뭐 이제 한 2, 3년 된 단어 말인 것 같아요. 좀 지나갔죠. 물고 예, 저도 되게 전 경남대학교인데 경남대학교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마산 마산에 있어요. 지금 창원시죠. 정확하게는 창원시에 마산 학부고 마산 해운구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마산이 되게 큰 도시였는데 어차피 망했습니다. 예, 도시는 굉장히 망했고 제 마산 인구가 70만에 육박했다가 지금 40만 정도예요. 그러면 거의 절반이 지금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예전엔 6대 도시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경남대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지금 취업이라는 거에 대한 걱정은 뭐 훨씬 많은 상태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사회학과 오면은 자 여러분 사회학과 오면 먹고 살기 좋은 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사회학과 네. 사회학과 나오면은 어떤 직업을 갖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예, 아무거나 한답니다. 사회학과 나오면 아무거나 하는 그 학과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조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되게 진로를 찾은 경우도 있고, 뭐 여기 온 친구들 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도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줬고 그런 얘기들을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과 나와가지고 하는데 시험은 좀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OECD에서 나온 어떤 보고서를 좀 봤는데, 예. 계속 과부족인 거. 한국에서 과부족인 직업은 뭐냐면 역시나 엔지니어 계통의 자리들은 계속 이제 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공대를 나와야 되는데 공대에 나오지 않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뭘까 하면은 데이터 분석은 약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문과 기술들에 대해서는 우리 뭐 사라지는 직업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좀 무시무시하게 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그걸 좀 면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 계시고요. 뭐 인공지능도 이제 굉장히 알파고 2는 2016년에 벌어졌으니까 이제 3년이 좀 넘게 지난 일이죠. 몇 대 몇으로 졌나요? 그때 이세돌이 4대 1이었을 거야. 아마 한 번 어떻게 이겼죠. 기보를 원래 파격이 있는 파격은 기보를 깨고 하는 건데 한 번 그렇게 이제 이세돌이 이제 이겼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제도 알파고 붙였다고 완전 박살났죠. 다 5대 0 붙였나요? 그랬을 겁니다. 이게 지능의 수준이란 거. 컴퓨터는 자 여러분 컴퓨터가 알고 있는 그 기록들은 뭘까요?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숫자인데요. 두 숫자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뭔가요? 0 아니면 1이죠. 그러니까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 이 버튼만 갖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진 변수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진법으로밖에 처리를 못해요. 근데 이제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요즘에 기계학습이라면 머신러닝이라는 걸 많이 나오고 뭐 그거와 좀 다른 약간 반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이즈에서 이제 많이 커진 것이 딥러닝 같은 건데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컴퓨터가 0하고 1밖에 기억을 못하는 컴퓨터가 이제 많이 기술이 좋아지면서 학습 능력이 좋아지면서 패턴들을 이제 패턴 인지를 하게 된 게 사실은 하나의 혁명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패턴 인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좀 생겼고요. 요즘에 그 비디오 카드가 비싼 거 알아요? 비디오 카드 가격이 비싸진 거 알아요, 여러분? 비디오 카드를 따로 살 일이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비디오 카드 가격이 비싸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빅데이터 처리 때문에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숫자된 단순한 데이터를 처리했으면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복잡한 데이터 그냥 쉽게 말하자면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디오 카드의 메모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랬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 때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마다 이 문제를 풀어야지 거래가 승인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승인할 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다 그래피컬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래피컬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요점은 뭐냐면 뭔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전에 처리하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차원들을 이제 많이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요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도전을 지금 받게 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뭐 직업이 사라진다, 뭐 이런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직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예를 들어 의사의 처방 같은 거는 그 문진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을 데이터로 다 처리할 수 있으면 거기서 답을 주는 건 약을 섞는 거는 약을 처방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그 경우의 수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의사가 하는 일도 컴퓨터가 좀 대신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생각들이 나와서 의사조차도 어렵다 이런 건데 어쨌든 좀 뭐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고 보통 이런 이제 직업에 대한 점만 몇 년도 정도로 하냐면 2030년, 2050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30년 되면은 몇 가지가 어렵고 뭐 50년 되면 몇 가지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사회학과에서 주로 말하다 보니까 네, 이러려고 사회학했나 자기가 문과라고 듣고도 좋고 본인의 전공들을 넣어도 그렇죠. 사회학에서 제일 중요한 사회학자가 막스 웨버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분에 이제 자기가 기울이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빅데이터. 자, 이제 빅데이터인데 뭐 다 아실 거예요. 사이즈가 크면 빅데이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도 그 속도가 빠른 것도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 이렇게 말할 때 중요한 걸 거예요.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버라이어티가 중요한데 여러분 데이터 하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데이터 셋 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통 알고 있는 데이터 어떻게 생겼습니까? 몰라요? 이거 써도 되죠? 네. 여러분 엑셀 키가 어떻게 생겼어요? 엑셀? 하면 딱 키면 처음에 뜨는 게 뭔가요? 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보통 뭐가 써 있냐면 어떤 이름이 써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봅시다. 뭐 성명, 이 다음에 뭐 성적표라고 해볼까요? 뭐 쳐주셔도 네. 그렇습니까? 뭐 영어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1, 2, 3 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있어 치고 뭐 여기 100점, 85점, 이렇게 써 있다고 치면은 데이터가 크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데이터가 크다 하고 다양하다가 좀 다르거든요. 크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행방향이라고 해요. 오와 열을 맞추다 할 때 그 오가 행이거든요. 근데 이 방향이 열 방향이라고 하는데 열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빅데이터에 데이터가 많다는 거는 행이 많은 걸까요? 열이 많은 걸까요? 행이 많은 겁니다. 행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행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고요. 그러면 다양하다, 복잡하다 이럴 때는 뭐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열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여기 사회과학 방법론 같은 거 들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얘기 뭐냐면 변수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다양해진다는 얘기는 이런 데이터 말고 그냥 글자나 이미지나 아니면 뭐 비디오나 뭐 이런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그것들을 다 처리하는 게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기본적인 양식은 이거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비디오도 이런 데이터로 만들게 돼 있고요. 뭐 음악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사진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버라시티도 있죠. 이게 데이터를 알 수가 없다. 예전 같으면 다 저렇게 깍두기 안에 들어가는 뭔가 표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 수가 없는 방식의 것들 다 자기들이 데이터라고 선언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말은 그러니까 조금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표를 그려놓고 여기서 어떤 것들이 쌓이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에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이 사라지진 않을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뭐 5G 같은 경우도 있는 거죠. 5G 같은 경우는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스토리지가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얘기했지만 로봇에도 적용하고 설비 관리에도 적용하고 예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게임은 뭐냐면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게임 많이 하잖아요. 뭐 롤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게임을 할 때도 예전에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했나요? 그러니까 이 폰의 성능이 중요했어요. 폰이나 컴퓨터의 성능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3D 자체를 이제 5G 시대라고 하는 건 3D 자체를 서버에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속도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비디오 카드가 좋아야 되고 컴퓨터에 있는 스펙이 어느 정도 좋아가지고 게임을 사면 항상 그 사양이 있잖아요. 최소 사양에 CPU가 몇 개가 달려있고 CPU 칩이 몇 개가 달려있고 쿼드코어니 이런 식으로 듀얼코어니 이런 게 몇 개의 속도에 그게 달려있고 이게 중요한데 이제는 그거를 각각의 단말기 집에 있는 컴퓨터 PC나 노트북이나 폰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서버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걸 처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빅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뭔가 이 막연함만 갖고 생각할 필요는 어떤 다른 종류의 능력들이 있는 걸로도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 보자면 여전히 인문사회 계열, 오늘 주로 인문사회 계열 제가 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화적 사고를 하거나 창의성이 있거나 그다음에 인사 관리를 잘 하거나 아니 협업을 잘 하거나 감정적인 지능이 높거나 그다음에 판단을 잘 하는 이런 능력들은 여전히 그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업적 전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써놨네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빅데이터의 시대는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인문사회 계열 지금까지 뭐 공학이나 이런 엔지니어링 혹은 의학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의 뭔가 기초적인 능력, 소양들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 사례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는 이 빅데이터 캠퍼스에 언제부터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그 현장 실습 협약을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8년 여름부터 이제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2018년 이제 여름에 왔고 겨울에 왔고 이번 여름에 와서 지금 세 학기, 그러니까 세 번의 방학 동안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거기 처음 왔던 이제 기수가 이제 취업을 이제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제 창원시에 있는 빅데이터 센터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이제 그 친구 사례를 조금 보여주면서 얘기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스포자입니다. 수학을 아예 안 집어넣고 대학에 왔습니다. 수능을 볼 때 수학을 아예 안 집어넣고 대학에 왔고요. 스포자였고 갖고 있었던 거는 제가 처음 만난 이 친구가 지금 27살이에요. 그러니까 13학번이고 이번에 졸업했는데 스포자고 갖고 있었던 거 딱 하나 있는데 군대에서 선임이 문제집을 하나 줘가지고 어쩌다 풀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 문제집을 줬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에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두 명이나 사회조사 분석사가 사실은 사회학과의 유일한 자격증 사회학과도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 하나 있고 근데 주로 내용은 뭐냐면 조사 설계하는 거 설문조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통계를 처리하는 거예요. 통계를 이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런 거였는데 그냥 군대에서 보는 거고 그 사회조사 분석사는 커트라인이 60점입니다. 60점을 넘으면 합격이 되고 꽈락이 4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통계를 과락이 안 나게 해갖고 잘 맞춰가지고 60점을 넘겨서 이제 자격증을 따갖고 이제 복학을 한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3학년 1학기였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걸 선임 따라서 이제 따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제 수업을 듣고서 이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라는 자격증을 이제 ADS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걸 좀 땄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는 자격증 따면은 돈 100만 원씩 줍니다. 하도 자격증을 잘 안 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수업을 좀 들은 학생이죠. 데이터 동아리도 이 친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17년에 이 데이터 분석 기법 1, 2가 있는데요. 1은 R의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제 한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아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타이디버스라는 패키지를 활용해가지고 기본적인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아까 저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거를 배우고, 자, 데이터가 있으면 두 가지를 크게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보통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데이터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분석해서 어떤 결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 분석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분석을 만들고 이제 그 의사결정에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내내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일종의 분석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목 속에서 그런 거를 첫 학기는 배우고, 두 번째 학기는 이제 제 원투라고 해놨잖아요. 투에서 뭐라냐면 공공 데이터들을 이제 직접 가지고 좀 분석하는 거를 합니다. 공공 데이터 하면 서울시는 공공 데이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입주하지 않아도 풀려 있는 데이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지금 웹이 접속이 안 돼서 그런데 그렇게도 많이 접속할 수가 있고, 입주하셔서 또 접속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업에서는 이제 통계청이나 뭐 국가통계포털이나 아니면 기상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 빅데이터 분석 학생들 특히 제일 많이 하는 주제 뭔지 아세요 혹시? 다 비슷해요. 어느 학교 가도 다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게 해주고 숫자를 볼 줄 알게 해주면 하는 그래프 분석 뭔지 아세요? 다 미세먼지 분석합니다. 미세먼지를 무엇이 미세먼지를 만드는가? 그 이제 저희 아주 기초적인 통계 기법으로 상관관계 분석 이런 게 있어요.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나면 상관계수가 나오고 결정계수도 만들 수 있고 회귀 분석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미세먼지 PM10이라고 해요. 그 미세먼지와 가장 상관이 많은 그 대기 중에 요소는 뭘까요? 그냥도 알지 않을까? 계절일 것 같습니다. 네? 계절일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숫자로 다 이제 팩처를 잡기가 간단하진 않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초미세먼지입니다. 네, 지금 말이 안 되죠, 약간. 네, 미세먼지가 당연히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초미세먼지도 많겠죠.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좀 뭐라고 하면 어떤 거를 답을 찾아서 황산을 찾아내요. 그건 좀 이제 의미가 있어요. 황산하고는 좀 연관이 있거든요. 이산화황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관인데, 그런 거 찾아오는 게 이제 처음 이제 간단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작업들을 이제 또 공공 데이터들을 시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친구들이 이제 공모전도 해야 되겠고, 물론 제가 푸시를 했고 펌프를 넣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저런 이제 작업들을 좀 시작하게 됐어요. 최근에 한 걸 보니까 이거 말고 더 옛날 자료가 하나 있어요.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여기 와서 한 거예요. 여기 와서 한 거고요. 이게 김지성이라는 친구의 저희가 이제 신상을 제가 털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잘 써놨네요. 네, 그래서 뭐 아까 그런 그 뭐죠? 빅데이터 캠퍼스 처음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했던 건 민원 데이터를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자료가 구비가 안 돼 있고, 이거는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이 아니고 겨울방학. 겨울방학 했던 건데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해왔더라고요. 이게 서울시 자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흡연자가 좀 있을 겁니다. 흡연자가 한 20-30% 되겠죠. 20-30% 정도니까 될 건데, 서울에 흡연시설 많이 있나요? 흡연구요? 잘 없죠. 그래서 이 중에 한 명,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김지성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합니다.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술, 담배 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이제 냄새 난다고 짜증내다가 이제 너는 그 흡연구역도 없고 아무 데서나 막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까 둘이 서울에 와 있다가 이제 둘이 주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 순화를 위한 흡연 시설 최적 입지 선정이라는 프로젝트 이 친구인데, 저는 이제 서울하고 경남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메일로 보고 카톡이나 메일로 보고 받았는데 그런 거였는데, 이런 거죠. 이 중요한 건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고르냐면 이제 방법에서 좀 소개를 할게요.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좀 주고 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이제 간접 흡연에 대한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고, 흡연에 대해서 제인 취급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많고,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 이거를 뭔가 데이터를 갖고 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아까 이제 흡연구역을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어디다 흡연구역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불만이 없고,
그러니까 간접 흡연 안 하고 흡연하는 사람도 가까운 입지에 가냐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준 거거든요. 서울에 전체 등록된 실외 흡연 시설은 64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강남구 같은 데는 규제가 좀 심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적 입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이제 분석을 어떤 데이터까지 써봤냐면 이 친구들은 그 KT의 유동인구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 옛날에 1984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뭐 빅데이터 이브 워칭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쳐다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어딘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KT와 SKT와 LG 플러스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좌표가 계속 찍혀요. 좌표가 찍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을 치고 혹은 내비게이션 앱을 켜고 운전자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좌표를 계속 모아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행방향으로 계속 깎여 있는 거예요. 시간제로.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이제 공공 데이터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적, 그러니까 회사에서 활용하기에는 자기 회사 말고 다른데 막 팔 수 있는 종류의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만 있고요. 이제 거기서 밀도 분석을 한 겁니다.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몰려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해서 유동인구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흡연자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같이 국민건강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흡연 인구까지 이제 진출해 낸 높은 수요, 흡연 시설에 높은 수요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기 좋은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런 정의들이 이제 분석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흡연 유동 인구를 좀 파악하고 비흡연 유동 인구를 파악해서 비흡연 유동 인구들에게는 공영구역을 그 지역은 좀 클린존을 만들고 흡연 유동 인구가 있을 때는 그쪽에는 이제 흡연 구역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밀도 분석이라는 것들을 사용하는 이제 헥사곤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 지역은 이제 밀도가 높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문과라고 하는데 이런 식을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을 어디서 잘 만들까요? 네, 다 있습니다. 검색하는. 네, 그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갖고 이제 지표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IS라는 걸 활용합니다. 아까는 첫 번째로 본 데이터는 그 유동인구고요. GIS는 뭐냐면 그 모든 지역마다 좌표가 있어요. 동네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뭐 동대문구, 뭐 이문동, 동대문구, 이문동 뭐 이러면 이문동에 있는 그 위치들에 대한 좌표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툴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다 있고요. 그걸 우리가 지리정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 R 같은 경우는 R을 쓰는 학생들이 있다면 QGIS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해서 화면에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배우는데 하루 걸리나? R보다 쉬워요. QGIS 쓰는 게.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서울시 도로를 그걸 갖고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데이터도 이렇게 그려보게 되고 서대문구를 일단 샘플로 해본 겁니다. 그랬다가 아까 말한 그 밀도 분석을 하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이 보이죠. 네, 시촌도 밑에 있는 여기 뭐 이렇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 지역에서 조금 넘어가면 홍대거든요. 일로 가면 홍대고 일로 가면 서강대입니다. 이렇게 이쪽에 인구가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인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디가 금연구역이나 보호구역이 되야 됩니까? 그러면 유치원이나 학교시설 등도 그 좌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찾아다가 이제 여기다 입혀가지고 이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초록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지하철역도 마찬가지, 버스역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치우고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흡연 인구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흡연 유동 인구도 이제 파악을 했고요. 시설들을 찾을 수 있는 위치가 이런 방식으로 구축이 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QGIS하고 R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구별로 어디에다가 흡연 구역을 만들면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랩핑을 했던 사례입니다. 유동인구 분석을 하고 흡연인구 그 다음에 흡연시설 현황을 깔고 마지막에 이제 필요 흡연시설 위치를 좀 만드는 게 이제 이 작업들이었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있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갖고 지금 뭐하고 있는 창원시에서는 이걸로 지금 흡연구역을 만들고 있어요. 창원시에 이걸 저희 이 학생이 이제 겨울에 한 거를 봄에 제출을 했고 실제로 창원시에서는 이걸 갖고 흡연구역을 만드는 중이에요. 왜냐면 이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건 흡연자의 밀도가 높은데 흡연 구역이 없는 곳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기대 효과가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서울시 개발시고 교통시설에 대한 좌표도 다 데이터로 구축이 되어 있는 데이터. 서울시 여기 빅데이터 캠퍼스에 파견을 오셔서 하시면 될 거예요. 자료도 구할 수 있고요. KT 유동인구 데이터, 뭐 LG 플러스 SKT도 그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제공이 지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은 어떤 기술을 배우느냐, R이라는 기술,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다루지 않게 되고 QGIS를 알면은 이제 보통 이 두 가지로 대부분의 것들이 커버가 되는 영역입니다. 네, 찍으셔도 됐나요? 다시 할까요? 잘 나왔나요? 네, 찍으셨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친구들이 하나 이제 아까 저 정도 프로젝트를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머신러닝을 좀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머신러닝까지 그러면 간 시간이 얼마냐? 머신러닝을 갖고 어떤 분석을 하는 데까지 얼마 걸렸냐? 그러면 아까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하나 딸랑 들고서 통계학 다 잊어먹고 군대로 나왔고 그 상황에서 2년째 이게 2년째의 결과가 들어보시죠. 그래서 중도 탈락 대학생을 이제 예측 분석이라는 걸 한 겁니다. 이 예측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군집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법을 쓴 건데요. 그리고 아까 말한 취업을 한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해보자면 전국에 중도 탈락 대학생 비율이라는 게 있고 굉장히 작지 않죠. 그래서 대학들은 요즘에 충원율과 취업률, 입학률에 굉장히 이익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지적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해본 거예요. 중도 탈락자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는 학교에서 뭐 동기나 후배나 혹은 신입생이 들어와갖고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뭐 반수를 하겠다 나갈 수도 있고 갑자기 뭐 꿈을 잃어가지고 대학생활을 안 만나고 이렇게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데이터를 갖고 잡아보자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학교예요. 학교에서 학적 정보 데이터를 좀 받아냈어요. 학적 정보 데이터는 인적 데이터는 중요하긴 한데 이름을 다 이제 무기명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바꿔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처리라는 과정, 일단 전처리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걸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결합을 좀 하고 그다음에 상담 데이터랑 이거랑 엮은 거예요. 두 가지 여기에 들어간 재료는 학적 데이터는 뭐 이름, 뭐 주소, 뭐 나온 출신 학교, 뭐 학점, 뭐 그다음에 과목별 성적 다 있고요. 뭐 이런 데이터랑 뭘 엮었냐면 상담 데이터를 엮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좀 통합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위기 징후를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친구들 하려고 했던 작업이고요. 뭐 부트스트래핑 이 기법을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이전에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예측 모델링이라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합한 거예요. 정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 표 형태로 구현되는 거.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표로 구현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많이 쓰게 될 것들은 텍스트예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워드 클라우드가 좀 이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인데 이쁘진 않네요. 색깔이 안 들어가서 그 글자의 빈도만큼 글자가 커지고 색깔이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이제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엮은 게 이 프로젝트였어요. 이렇게 해서 패턴화를 뭔가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패턴을 CNN이라는 기법을 좀 패키지 명령어로 실제로 쓰는 거 아니죠? 분석을 이제 했고요. 중도 탈락한 학생들 이제 기계공학부에 1864명 중에 132명이 했더라고요. 이게 지방대에서는 공대 탈락자가 많습니다. 공대에서 중도에 관두는 학생들이 많아요. 문과는 그냥 다니는데 공대는 뭐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이라고 하면 뭐 수리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일반 이제 물리나 뭐 일반 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고 공학 자체가 숙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공대 데이터를 이제 갖고 하는 건데 여기 임명에는 아까 학적 정도하고 이 상담 내역을 섞어가지고 이제 이게 과연 영향을 끼치느냐를 한 거고요. 먼저 비정형 데이터를 갖고 해가지고 어떤 경향성을 하나 뽑아내고 거기서 형태소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명사, 지사, 형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어떤 단어들이 특징적으로 등장하는가 그만둔 학생들하고 안 그만둔 학생들의 차이도 좀 보고 그만둔 학생들에게 많이 나왔던 단어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이 기법을 다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 이제 하면은 뭐냐면 이렇게 그룹이 나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중집 분석이란 걸 하면 컴포넌트 2는 이제 그만두지 않은 학생들이 어떤 일련의 경향이 나온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코디네이트 1은 이제 그쪽에 이제 빨갛게 이렇게 띠가 박스가 되어 있는 쪽은 그쪽은 이제 그만둔 학생들 중도 탈락 전공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가장 큰 특징이 뭐였나를 보면은 전공 취득 학점 자체가 0에 가깝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류도 있네요. 그다음에 뭐 다른 찾아보고요. 이 프로젝트가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달 정도를 매일같이 둘이 갔다 와나 3명이서 했는데 세 번째 학생은 아예 할 줄 몰랐는데 시작부터 해가지고 한 친구고 2명은 이제 원래 좀 아예과 그다음에 머신러닝 이런 책을 좀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갖고 이제 뭐 이거 활용해가지고 학교에서 또 이거를 좀 활용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했던 사람 중에 첫 번째 학생은 아마 뭐 그 경남대학교 교육혁신원이 있는데 취업 더 좋은데 되면 가고 아니면 이제 일단 이거부터 와서 연구 좀 하라고 연구를 계획이 해요. 예, 뭐 이런 종류의 이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었고, 뭐 성취라는 건 이런 프로젝트들이 본인의 성취였죠. 그래서 2017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아까 제가 미세먼지 얘기를 왜 했냐면 그 2017년에 이 친구 빅데이터 캠퍼스랑 저희랑 협약이 안 돼 있을 때 친구는 어디 갔냐면 서울 사회혁신 리서치랩이라는 데가 아주 불광동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과제를 하라고 했더니 뭘 조사했냐면 아까 미세먼지 같은 걸 세운 거예요. 뭘 했냐면 서울의 온도 추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덥다. 아니, 여름에 더운데 뭐. 그러면 데이터를 갖고 무슨 해법을 낼래? 여름에 더운 거 서울이. 그랬더니 뭐 양산을 써야 된다고 이상한 소리를 처음 만들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런 과업들을 한 3개, 4개 정도 되니까 좀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산업공학을 개인적으로 산업공학을 배운 사람한테 상사받듯이 회사에서 배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이런 통계나 이런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법들을 과연 문과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저는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여전히 그런 걱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구현할 수 있게 많이 돼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통계학이 쉬워졌거나 수학이 쉬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것들을 중간에서 좀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생겼고 내가 수학 공식을 모르더라도 구현할 수 있는 해법들이 이 패키지라는 이제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많이 축적이 돼 있고 모르면 구글링하면 해결할 수준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 정도에 대한 기법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좀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또 하나의 이슈는 뭐였냐면 영어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영어가 더 사실 수학보다 어려운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하도 이거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이 구글에 올라올 때 영어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글로도 많이 이제 충분히 숙성이 된 상황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젝트 이제 그쵸 여기 있으면 아까 내가 서울 온도 낮추게 여름엔 더워요 원래. 근데 온도를 낮추는 데 실패하고 양산을 씌우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트 미런 프로젝트가 아마 텍스트 마이닝 프로젝트였어요. 그게 어떤 단어들을 가장 민원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산길, 비탈길 이런 데서 80km씩 가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려주는 곳과 이제 내려주지 않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워주는 곳과 내리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를 누른다고 그렇게 정의치에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민원들을 좀 추출을 했었고 그런 작업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해도 그러니까 방법을 안다고 전제하면 한 처음부터까지 5일에서 10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아마 쉬운 프로젝트일 거예요. 그래갖고 민원의 요점은 납부 부정이었고 과속이었는데 해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아서 준공영제를 서울은 도입하고 있는데 그게 창원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이제 쫓기듯이 이제 많이 태워야 되기 때문에 납부 운전을 한다 보면 결론을 그 데이터를 좀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량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갖고 민원 데이터 분석할 때까지도 이제 좀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한 타율 프로젝트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흡연구역에 대한 거 여기 빼놨네요. 그런 프로젝트들 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 뭐냐면 수업이나 어떤 정규 교과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그 공모전들을 실제로 끌고 가면서 굉장히 많은 기량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이게 다 그 틈새 시장들이 좀 있는 거죠. 아직도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분석가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석가의 역량 자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기량이 되는 사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는 현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보여줬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이 친구가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법이죠. 다 아실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수도 있고 이 글자를 긁어오는 거를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R이나 파이썬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셀레늄 이런 툴을 활용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그런 거 배우면은 이 정도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일로도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 빈도를 세는 게 제일 쉬워요. 빈도를 세는 게 쉽게 단어의 빈도를 갖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많이 나오는 빈도가 중앙에 오고 크게 나오게 하는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고 통계 분석 그다음에 추론 통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빅데이터 하면 통계 잘해야 되냐 이런 말이 있고 통계하면 우리 통계 자격증 아까 사회조사 분석사가 두세 명 있었는데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중요한 게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이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술 통계하면 통계를 구한다, 중앙값을 구한다, 그다음에 분산에 대해서, 변이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산을 알고 표준 편차를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T 검정도 해야 되고 무슨 검정도 해야 되고 이제 분산 분석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 한편에서 데이터 분석의 기법이 맞는데요. 근데 그 전통적인 통계학만이 그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제 머신러닝이 훨씬 더 많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고 통계학과 머신러닝의 차이 요약한 점은 그거예요. 전통적인 통계는 표본을 갖고 전체 집단을 노출하는 거였다면 머신러닝 그게 아니고 쏟아지는 데이터를 계속 쏟아붓다 보면 이거에서 나오는 흐름을 갖고 무엇인가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쏟아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쉽냐, 전통적인 통계가 쉽냐 이러면 사실은 머신러닝이 더 쉬워요, 기법적으로. 근데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을 이해한다 이러면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고 여기서 알고리즘 공부까지 하실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완전히 수리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되고요. 근데 뒤에 있나?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어느 요일에 많이 타나 이런 게 좀 쉽게 해볼 만한 것들. 예, 지하철 금요일에 많이 타니까. 그리고 미세먼지도 할 수 있고. 제가 이번에 여름에 저희 과 학생들 보냈더니 역시나 그 친구들 미세먼지 이거를 한 2달 동안 그리고 갔습니다. 금방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미세먼지 너무 쉬워요. 초미세먼지 아까 말한 워드클라우드 이런 거 만드는데 드는 코드는 지금 여기 26줄인데요. 26줄 정도의 코드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만들고 이렇게 일련에 하는 작업들을 하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코딩, 이거는 네트워크 분석 코딩 하는 건데요. 네트워크 분석 코딩은 좀 길어요. 그래서 줄수라면 50줄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 간의 연결성을 좀 보는 이런 것들 말고도 다른 네트워크 분석 이런 것들 요즘에 최근 많이 하는 거고요. 실제로 하는데 그리고 지식으로 치면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는 배워야 하는 기법적으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 분석 이런 거 실제로 해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긍정적으로 어떤 게 부정적으로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걸 이제 감정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분석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뭔가 그래픽도 있고 좋은데 얼마나 걸려서 좀 배워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세 가지인데 뭐 이건 아주 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프로그래밍, 뭐 해킹 스킬이라고 했지만 해커가 될 수준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뭐 프로그램 코드를 이해할 수 있고 디버깅을 간단한 것들을 본인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 그리고 뭐 수학 통계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되게 높은 수준의 수리 통계는 부딪힐 때 하면 됩니다. 부딪힐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기 전까지 알고 있는 걸로 하고 하면서 조금씩 키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문제 설정, 아까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참 앞에서 이 일반적인 이 문제 해결 능력들이 사실 더 중요하고 뭔가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 판에 대한 이해도와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분석하라고 하면은 전부 다 뭐만 하냐면 코딩 책 하나 딱 사가지고 이제 계속 봐서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수학 공부하겠다고 뭐 이렇게 인강 많죠. 요즘에 공짜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 듣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일련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게 자기 분야의 관심과 전문성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 substantive expertise라고 했는데 뭐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메인 날리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일련의 딱 지식이죠. 그게 좀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이런 거 가르치고 뭐 이렇게 다 같이 배우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다 이 R이나 파이썬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은 어느 학교나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2과목 정도 들으면 R이나 파이썬 자체를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확률 통계론이나 사회 통계 이런 수업들을 R이나 파이썬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냥 그런 거 들으면 되는데 그 앞에 제가 방법론 및 실습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그 인식론적인 관점의 질문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궁금하면 이걸 어떻게 문제로 생각하고 가설을 정하고 이걸 어떻게 풀지? 이거에 대한 연습을 조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실전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것이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실용적인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논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다 한동안 R을 배웠어요. 요 3년 동안 트렌드는 R이었어요. R을 열심히 배운다는데 파이썬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요즘 파이썬도 사실 다 구현하고 있어요. R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럼 ggplot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ggplot은 그래프를 그려주는 패키지예요. 근데 요즘에 파이썬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그냥 일반적인 그 그래프를 그리면 ggplot으로 모양을 바꿔줍니다. 뭐 그런 게 때문에 이제 파이썬을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겁니다. R은 그냥 통계 패키지 혹은 엑셀을 잘 쓰던 사람들한테는 R이 배우기가 편하고요. 파이썬은 개발자들하고 같이 일하고 내가 회사 가서도 분석을 많이 하고 싶다. 그렇게 할 경우에 파이썬이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순서는 뭐 기초 통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3번에 뭐 타이디버스, 너파이, 판다스, 사이킷 왼쪽에 타이디버스는 아래에서 쓰는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예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너파이, 판다스, 사이킷은 파이썬에서 쓰는 데이터 분석 패키지거든요. 기본적인. 근데 이 얘기를 왜 여기다가 써놨냐면 무엇을 할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배우면 분석을 계속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분석을 100 정도가 있으면 시간을 몇 정도 드릴까요? 분석하는데. 그것만 얘기해보면 얘기가 못할 것 같아요. 10% 정도 있습니다. 분석하는데 10% 정도 쓰고요. 문제 정의하는데 10% 쓰고 그럼 80% 나왔잖아요. 80%는 전처리 안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데 80%의 시간을 써야 됩니다. 노가다죠. 다시 말하자면 노가다인데. 그래서 기법, 알고리즘 막 생각하기에 바빠서 데이터를 직접 만드는 걸 잘 모르는데 사실은 데이터 만드는 거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전공 지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배울 때는 많아요. 뭐 여기 와서 배울 거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뭐 무크가 굉장히 많고요. 무크, 영어가 조금 돼요. 쿠세라 에덱스, 유다시티도 있고 그 외에도 뭐 MIT에서도 지금 계속 쿠세라를 풀어나가지고 데이터
분석 관련, 수학 관련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칸 아카데미 이런 것도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게 칸 아카데미거든요.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학부터 대학교 학부 졸업 수준까지 수학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문과 출신인데 다 클리어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번역하고 있고 이제 번역 프로젝트는 많이 완성됩니다. 수업 이런 거 많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배우시면 돼요. 책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책 추천은 이따 궁금한 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아까 말한 코세라 이런 데 유료예요. 한 강좌 듣는데 5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구글에서 계속 지원합니다. 지금 스터디 보이 같은 데 가입하면 구글에서 코세라 강의 주는 거는 지금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고 수료증도 나가요. 그래서 그 구글 스터디잼을 좀 열심히 활용하시면 그 스터디 보이를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뭐 오픈 소스 스타일로 공부한다는 거 웹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해커 스타일로 일한다는 건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핸즈온이라는 게 있어요. 핸즈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 손으로 그냥 해본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무슨 얘기 하냐면 피아노 레슨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괜찮은데 타자가 느리면은 집에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타를 가지고 와. 200타보다 늦으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하고 많이 베끼고 또 그 프로젝트를 조금 변주해서 해보는 게 굉장히 문제. 실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당연히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링크드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뭐 이력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든지 계속 이렇게 만드는 습관을 좀 들이면 확실히 빨리 느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책을 1,700권 정도였어요. 이 당시에. 다 이걸 입력하고 앉았는데 지금도 입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만드는 것도 습관을 들이는 거는 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사회학자로서 제가 얘기하자면 이제는 저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은 없어진 지 10년이 넘은 한 20년 된 것 같고요. 평생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아직 서바이브가 가능한데 평생 직장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되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이려면 요는 그냥 계속 뭔가 학습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지식을 어쨌든 쌓고 발전시키는 거에 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빅데이터 관련된 일을 정의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 분석한다면 이런 유명한 말인데요. 이 네이트 실버는 한 번 유명해졌다 한 번 망했어요. 오바마가 당선될 걸 예측했다가 떴고요. 트럼프가 되는 바람 망했어요. 자기는 HRC가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제일 중요한 말 하나는 이게 데이터 분석은 뭐냐면 소음 속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세상에 널려있고 이 중에 신호를 잡아내는 거다. 이게 무엇이 소음이고 신호인지를 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거겠죠. 데이터 원리를 찾는 거죠. 많은 소음 속에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여기까지